소심한 지승호 개조 프로젝트 지승호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냥 소심하게 막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7년의 밤, 28, 종이기원, 신의진이 등의 작품을 쓴 정유정 작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유정 작가와 2017년도에 인터뷰를 해서 2018년에 이 정유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제목 자체가 참 정유정 작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규정을 하자고 하면 이분은 이야기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는 소설가라는 이름보다는 이야기뿐이라는 얘기를 선호하고요. 예전에 김영하 작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김영하 작가는 자기 꿈이 소설가다, 이미 성공한 소설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설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다는 표현으로 들었는데, 정유정 작가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꿈이 되는 게 소망이다. 정말 나는 얘기할 거리가 없어지면 우울하고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은 좀 코로나 블루에다가 코로나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생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분을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은 것이, 정말 프로로서 역시 프로로 성공하려면 이렇게 치열하게 글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정말 막 근성,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그 이야기를 잘 끌어나가기 위해서 모든 자기 생활을 이야기에 집중하는, 하다못해 운동 같은 것도 소설을 잘 쓰기 위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작가인데, 또 복싱을 하기로 또 유명하시죠. 그리고 종이기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주인공이 수영 선수입니다. 그랬더니 또 그 자기가 이제 작품에 더 몰입하기 위해서 그때는 수영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자기 그 이야기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책 자체가 정유정 작가의 자기 창작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영업 비밀인데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재를 정하고 개요를 쓰고 자료를 조사하고 배경을 설정하고 형식을 정하고 등장인물을 창조해내고 초고를 쓰고 프롯을 짜고 1차 수정을 하고 서술을 하고 주제를 정하고 탈고를 하고 제목을 찾는 소설을 쓰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정유정 작가 본인이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좀 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원래 2017년도에 작업에, 자기 소설 작업에 들어가면 절대 시간을 못 빼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온 기간에 하루에 한 7시간씩 잡아갖고 3번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책을 낼 무렵에 이제 그 원고를 보던 이제 정유정 작가가, 이거는 나는 인터뷰를 책 나오고 나면 이런저런 인터뷰를 많이 하고 내 사생활에 대한 얘기들은 다른 데서 많이 한 것 같다. 이 책에서는 내 작법 얘기를, 내가 어떻게 작품을 쓰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작법 얘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저 책이 이제 책을 거의 1년 가까이 준비해갖고 책이 나올 시점인데, 다시 이제 작업이 들어가자라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작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작가란 무엇인가 같은 작법에 관한 책들도 다시 읽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작법에 관련된 얘기를 다시 준비해서 책을 냈는데, 정유정 작가 작품을 좋아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작품을 썼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제가 이제 처음 만난 게 2003년도에 서프라이즈라는 그 웹사이트였습니다. 그때 친노 진영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웹사이트인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대문 농객이었고, 그분은 이제 독자 농객인데, 이제 그때 좋은 글을 쓰면 이제 그 글이 대문에 올라오고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는데, 그분도 글을 잘 쓰셔가지고 대문에 글이 자주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제 좀 알게 됐는데, 지금도 저는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나라고 이제 불안해하는 상황이라, 거리의 역사 이런 글을 쓰면서 이제 스스로를 나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좋아서 거리에서 연주를 하고 이런 사람인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 보면, 한국의 문화를 보면 거리에서 연주를 하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나가거나, 좀 마음에 들면 좀 한 몇 곡 듣고 나면 그 사람이 피크라도 살 수 있게, 아니면 빵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동전을 던져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쟤는 기타도 못 치는 애가 무슨
이런 데 나와서 연주를 하지?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문화들이 좀 특히 인터넷에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거리학사라는 글을 썼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유정 작가가 본 겁니다. 근데 그 정유정 작가도 본인이 책을 이제 그때 당시에 3권을 내긴 했지만 별로 이제 독자들의 반응을 얻지 못해갖고 이게 내 천직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할 때 이제 그걸 보고 정유정 작가가 저한테 이제 글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글을 하나 썼습니다. 게시판에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글이 아니라 먼저 메일을 보냈네요. 거리학사를 수차례에 걸쳐 읽었지요. 그럴 때마다 혼자 훌쩍이곤 했습니다. 감수성, 도끼와 오기, 자존심, 하다못해 상처를 드러내는 방식까지 저랑 비슷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병상련의 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쉽지 않은 것 같다, 참 나하고 아픔 공유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러닝맨과 거리의 학사라는 글을 이제 올려주셨어요. 순수한 글쟁이로서 지승호의 팬이 되었다. 그의 글에서는 현실을 인정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몸짓과 생생하게 꿈틀거리는 사람으로서의 정신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목적지는 다르나 같은 도구를 이용해 길을 가는, 그리고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병아리 글쟁이로서 그런 미덕은 정말이지 탐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글을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가끔 힘이 떨어진다 싶고 그럴 때 꺼내서 읽어보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제 팬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유정 작가는 세상이 다 아는 작가가 됐고, 저는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분과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좀 주고받으면 서로 이제 위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연락이 안 돼. 사라지셨습니다. 한 2년쯤 연락이 안 되다가 신문을 보니까 세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자 정유정 이름이 딱 뜨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친구 맞겠구나, 그런 정도의 글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있었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축하한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냈죠. 그랬더니 이제 답이 온 게 3년 동안 바늘에 쑥을 먹고 동굴에 있는 곰처럼 지냈다, 이러면서 그 고통이야 말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답을 보냈었는데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이분이 11번 공모전 11번 떨어졌다가 12번째 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도전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글을 쓰니까 이제 독자들 반응도 좀 있고 하니까 세상이 날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이제 자신 있게 공모전에 이제 응모를 했는데, 근데 점점 이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선 통과도 어렵고. 근데 이제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이제 그나마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평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평이 뭐였냐면, 이 작가는도 아니고 이 사람은도 아니고 이 작자는 기지도 못하면서 날려고 든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자기가 볼 때는 실력이 일천한데 꿈만 크다,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최대한의 모욕이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부직갱이로 두들겨 맞은 것 같았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3박 4일 정도 알아누우셨다고 그래요. 또 공모전 11번 탈락 외에도 또 많이 알려진 게 간호사 출신이라는, 굉장히 이제 자기 생업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3박 4일 누워있어 보니까 너무 이제 좀이 쑤셔가지고 이제 못 있겠더라는. 그래서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이제 남편한테 10,000원만 줘. 그래가지고 소주를 사오겠다고 10,000원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소주를 사러 나갑니다. 근데 우연히 헌책방 앞에서 어떤 책 할 때 끌려가지고, 표지도 없고 너덜너덜한 책인데 그 책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너무 유독 자기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서서 책을 읽었는데 너무 이제 이야기가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작가가 있구나, 이런 게 프로구나,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책을 집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몇 번 읽으면서 탐독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책이 이제 스티븐 킹의 스탠드 바이 미라는 책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국의 스티븐 킹이라는 또 별명도 듣고 있는 정유정 작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티븐 킹의 모든 책을 이제 절판된 것까지 헌책방에서 구해가지고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작법을 어떻게, 글을 어떻게 꾸며야 사람들한테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인지를 많이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됐는데, 근데 뭔가 운명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필이면 소주를 사러 갔을 때, 좌절하고 소주를 사러 갔는데 그때 스티븐 킹을 만났으면 그게 그 문장이 가슴에 꽂혔을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분이 이제 한평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광주로
일단 유학을 온 거죠. 광주로 이제 아버님이 공무원이셔가지고 이제 큰 데 가서 공부하라고 동생하고 같이 이제 광주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광주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하숙을 하던 대학생 오빠 누나들 언니들은 마지막으로 삼겹살 구워 먹고 나가는 상황이고 이 친구는 이제 이불로 이제 빛도 가리고 총알이 못 들어오게 가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너무 이제 무서운데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집어든 책이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밤새 몰입하느라고 잠깐 총소리도 있고 그랬던 생각이 나가지고 아 나도 이런 작품을 써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운명적인 사건들이 엮이면서 이분이 이제 등단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12번째 도전에서 성공한 거니까 얼마나 이분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모전에 내고 나면 언제쯤 연락이 올지 이제 감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만약에 이제 발표한다고 그러면 한 13일쯤에 연락이 와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서울 올라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제 자기가 이제 최종심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좀 자신감이 생겼을 때 야, 이번에는 혹시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발표하기 이틀 전쯤부터 막 기다리면서 아, 내가 진짜 연락이 오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다 우아하게 받아서 아, 당선됐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랍니다. 저녁 때까지. 그래서 이제 빨간 장갑을 끼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세면대도 닦고 타일도 닦고 변기도 닦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근데 아들이 쫓아나와가지고 그 전화를 받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더니 저희 세계일보 안 봐요. 그래가지고 세계일보 문학상에다 저기를 냈으니까 그것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를 끊으면서 세계일보 안 봐요 하고 끊어버렸으니 정말 자기는 그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할 뻔했다 뭐 이렇게 다행히 이제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정유정 씨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자기 인생에서 너무 이제 극적인 장면이 돼가지고 나머지 이제 변기를 닦으면서 펑펑 울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분이 또 사라졌어요. 분명히 이제 상을 받았으니까 5천만 원짜리 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작품 활동 많이 해야 될 상황인데 또 사라지셔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2년 후에 또 세계문학상을 1억짜리 세계문학상을 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뭐 그 청소년 문학상을 받았으면 계속 청탁도 들어오고 이럴 텐데 왜 다시 이렇게 자기를 또 유폐시키면서 작품 써냐. 자기 청소년 작가로 자기를 한정시키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청소년 작품만 쓰는 줄 알고 이제 청탁도 그런 게 주로 들어올 거고 그런 작품만 쓰다 보면 자기가 이제 그 스스로를 한정 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 작품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이제 이 프로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들인데 최근작 지니지니만 해도 이분이 작품에 들어가려면 보통 작가들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 뭐 어떤 영감 얻어가고 일필 위주로 막 쓰고 나면 뭐 그건 재능이 더 중요하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유정 작가는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관련된 책을 50권, 60권을 사서 읽어봅니다. 지니지니에는 이제 보노보가 나오니까 그 보노보의 습성이나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영장류학자의 책을 60권이나 사가지고 탐독을 해서 이제 보노보의 습성을 다 이해하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학자들을 찾아갑니다. 학자들을 찾아가갖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직접 먼저 학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정유정 작가 얘기는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고 뭘 모르는지 모르면 질문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전문가한테 가갖고 그냥 시간만 뺏고 별다른 거 못 얻어올 수 있으니까 그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기본 지식을 다 알고 가야 된다는. 그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갖고 이분이 보노보를 직접 보려고 일본에 가갖고 그 보노보 생추어리를 가서 이제 보노보를 직접 보고 정말 이제 상태 좋은 보노보를 보겠다고 또 베를린 동물원까지 가갖고 보노보의 습성이나 이런 걸 또 파악하고 와가지고 그랬을 정도로 이제 철저한 친구인데요.
근데 정유정 작가는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 시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작가로서 직무유기다. 그냥 독자한테 시체를 안겨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가 시체를 안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내 작품 안에서는 파리 한 마리도 그냥 날아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작가들은 캐릭터를 일단 설정해 놓으면 그냥 그 캐릭터가 알아서 움직이더라 뭐 이런 작가들도 있고 캐릭터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뭐 이런 작가들도 있는데 정유정 작가는 사전에 그런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그걸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걸 어떤 뭐 손아람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세심함을 넘어선 강박관념 정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그 상황을 본인이 장악해야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작가였던 거죠.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이제 어렵게 살아오고 투쟁적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어머님도 병으로 투병하시고 과정들을 겪으면서 뭐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좀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정유정 작가는 늘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저기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됐고 트라우마가 크다라고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에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하고 한 명은 응급실에서 만난 어떤 분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응급실에 와가지고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다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인 데메롤을 놔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어떻게 아프신데 우리 눈을 봤는데 이렇게 육안으로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눈을 이렇게 이쪽 눈을 꺼내시더니 또 그 다음엔 또 이쪽 눈을 꺼내시더니 얼마나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지? 그래가지고 놀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다른 간호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응급실을 많이 오시는 분인데 6.25 참전용사시랍니다. 6.25 때 두 눈을 잃으셔가지고 의안을 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눈이 안 보여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섬진강에서 뗏목을 가지고 이제 은어잡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어 소리가 이분한테는 들렸다는 거예요. 은어 소리가 들려서 은어를 잡아가지고 이제 가족하고 생계를 했는데 그 얘기가 알려지면서 이제 TV에 나오고 은어를 소리로 듣고 잡는 사람이 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이제 유공자신 거잖아요. 6.25 때 전쟁 때 눈을 잃으셨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소급 적용해서 돈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저길 돈을 받아서 이제 집도 사시고 자녀분 학교도 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은어 소리가 안 들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뭔가 절박하니까 은어 소리가 들렸었는데 이제 그 절박함이 없어지니 이제 은어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이게 내 인생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뭐 상실감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제 눈이 아프다고 계속 이제 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정유정 작가 너무 인상 깊어서 이분 삶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 생활을 5년을 하고 심사평가원에서 9년을 일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간호사 응급실에서 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생한 경험들이 아마 정유정 작가가 살아있는 생생한 표현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거리가 만약에 떨어지면 정말 나는 자살을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이야기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언젠가는 나는 혹시 나를 규정한다면 나는 인터뷰 인간이 아닌가 나는 인터뷰를 위해서 다른 부분을 많이 희생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의 집요함을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러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만났으니까 중간중간에 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서로 간의 어떤 동병상련의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서로 반말을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핸드폰 번호도 바뀌고 연락이 끊겨가지고 제가 이분을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기 위해서 28일인가 나왔을 때 독자와의 만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사인을 받으려고 이제 마지막에 서서 책을 내밀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나를 혹시 너무 이제 또 이 친구는 떴는데 나를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 좀 약간 또 좀 뭔가 민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제 딱 이름을 써진 걸 보더니 저를 딱 쳐다보고 바로 펀치를 날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어떻게 살았어? 그러고 이제 펀치를 날리고 뒤풀이 자리가 있어가지고
한 잔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이제 언제 이제나 저제나 인터뷰 요청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먼저 뭐 술 한잔 먹다가 야 너는 왜 나는 인터뷰 안 하냐? 해야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인터뷰 한다고 했지.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 뭐 그랬더니 또 뭐 내가 얘기했다면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서 책을 내게 됐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다른 사람들한테 권할 만한 인터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친구를 곁에 두고 좀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행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승호 개인 살리기 프로젝트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